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의 기술자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는 한 독일 영사가 자신들이 해결 못하는 일을 보고 한국 관계자에게 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도움을 사전에 받았거나 중간에라도 한국이 개입을 했다면 나아졌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은 5년 만에 끝내버렸다는 인천공항 건설을 독일에서는 14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독일 당국은 14년 전에 첫 삽을 들어서 드디어 다음 달 베를린 국제신공항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의 독일이 공기가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연기가 되면서 2020년 말까지 늦어졌다는 것이죠.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표하는 이유는 인천공항은 바다까지 매립한 기간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1996년에 시작해 2000년 완공될 때까지 바다 매립을 포함해서 부지를 마련해 공사 완료할 때까지 큰 지연 없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이고, 공항이 오픈한 뒤에는 더 놀라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2년 연속 국제공항 서비스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세계의 많은 공항이 모델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가지 공항 설계나 건설부터 해서 공항 운영까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은 실제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왜 독일에서 당초 10억 유로에서 70억 유로까지 공항 건설 비용이 급증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비슷한 기간 공항 공사를 끝낸 전세계 최상위권 한국과 어떤 협의가 없었나 궁금한데요. 일단 독일은 자체적인 공항 건설 기술을 확보해서 이렇게까지 공기가 지연됐을 거라 생각을 못한 것으로 기술의 독일이 해당 분야에서는 순조롭게 건설을 마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각종 전세계 공항 건설에 입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공항의 인프라 건설에는 독일이나 스페인 등 서구 및 선진 국가들이 독식해왔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자만심이 있었을 수도 있던 것으로 굳이 한국과 협약을 맺는다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세계 공항 입찰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페루 마추픽추의 신공항 건설 입찰 경쟁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독점하던 공항 인프라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따낸 것은 쾌거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 독일의 공항이 14년이나 공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한국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특기가 공사기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으로 페루 당국도 국제공항 수주가 전무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공항 자체에 적용되는 각종 AI 기술을 비롯해 물류 처리 등 스마트 공항을 수출해서 완공 이후에도 페루 당국이 한국공항공사와 더불어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하게 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수주가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안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친채로 신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페루 아스테테 국제공항 부지가 남게 되는데 이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이며 페루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페루가 공항을 새로 짓게 되면서 신공항 사업과 더불어 기존 공항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시티까지 전환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고, 페루는 기존에 낙후했던 환경을 개발하여 교통이나 인프라 등 각종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한국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페루 사회 전반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각종 수주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카를로스 페루 교통부 차관은 특히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도시의 인프라 건설을 진행했고 그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약속대로 공사가 진행된 적이 거의 없으며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남미에서 진행된 각종 지하철 공사를 비롯해서 인프라 공사에서 한국이 훌륭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에는 중국 철도그룹과 한국의 현대 컨소시엄의 건설 중에서 한국을 택했는데 싸다고 중국 철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비롯해서 기술의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페루 당국의 참고가 되어 페루의 수도인 리마 지하철 건설에도 한국이 적극 입찰해 앞으로 유지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한국이 남미 시장을 더욱 확대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독일과 스페인 등 남미 건설을 독식하던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파일을 빼앗긴다는 뜻이 되므로 한국의 등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남미와 언어가 같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입점해 있으며 터세도 세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적지 않게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독일, 프랑스 등도 함께하니 한국은 기존의 수주가 제로에 가까운 게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한국의 기술을 맡겨보니 훨씬 발달해 있고 공사기간도 잘 맞추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선 파나마 지하철 예를 보았듯이 중국이 저가로 입찰을 하더라도 한국 업체를 선호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이 어느 때보다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인 것도 페루 수주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페루 당국은 한국에 진단키트를 주문했다가 거절한 바 있습니다. 페루 보건당국은 한국 진단키트를 적당한 가격에 주문했다가 중국 것이 저렴하자 바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문을 받은 중국산 진단키트는 절반이 불량으로 검사를 하나마나 소용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확도가 50%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 가격은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페루 국민들이 적지 않게 당국에 실망하며 보건당국이 문매를 맞았던 기억입니다. 이러한 기억 때문에 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앞으로 다가올 페루의 지하철 사업은 한국도시철도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할 확률이 매우 올라갔다는 분석도 제공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반중 감정이 드세진 것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독일 신공항 이야기로 돌아가 전 세계 공항을 수주하며 자신들의 기술을 나름 과신한 결과로 한국과 적극적인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독일은 현재 더욱더 극심한 난관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독일 신공항에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서 적자를 오랜 기간 메우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가 절정으로 이르는 시기에 오픈하게 되어서 공항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테겔공항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이용 실적 저조로 인해서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루 운영비만 20만 유로 이상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용객이 없어 공항을 닫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신공항 오픈 뒤에는 시설 관리를 비롯해서 직원 관리 및 각종 비용은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므로 코로나로 인해 훨씬 더 큰 적자가 누적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항이 오픈 안 한 상태에서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만 약 1,000만 유로 이상으로 1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공항 관리에 들어가고, 앞으로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이 더해지지만 국제여행이 막힌 지금 주 수입원 중 하나인 항공기들의 공항 이용료 등이 들어오지 않아 크게 난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독일 공항이 계속해서 오픈이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연관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초 20억 유로의 공사를 하기로 한 공항이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각종 시공사들이 억지로 자재를 맞췄고, 그러다 보니 공항에 부실이 생겨 전면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비가 70억 유로 이상으로 오른 것이죠. 정치인들은 애초에 공항 건설비를 3조 원 이하로 맞추겠다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10조 원가량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의 반값인 5조 원가량의 공사를 마쳤으며 공사기간도 5년 이후 그동안의 공항 운영을 통해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계속해서 공항을 발전시키는 상황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애초에 기술의 독일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공사를 시작했지만 막상 정치적인 문제로 상황이 꼬이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굴욕을 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독일 당국이 공항을 짓는 기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지에 있는 외교 공관 등에서는 차라리 한국과 함께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공사 기간은 물론이고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한국이 독일과 비교해 거의 언급이 안 됐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놀라운 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투명성과 기술력으로 더욱더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리볼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갈등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입니다. 방크는 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 야역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크에 의해 전 세계에 잘못 알려진 오류들이 많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방크는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사이트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지도에서 울릉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이트는 구글에서 일본 코로나로 검색하면 최상위에 노출됩니다. 일본의 확진자, 회복자, 사망자 현황과 더불어 주요 지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총 14개 외국어로 실시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메인 세계 지도에서 한국의 울릉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클릭하면 일본 땅 시마네라고 표기됩니다. 더욱이 확진자 24명, 회복자 24명, 사망 0명이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울릉도와 전혀 관계없는 정보죠. 울릉도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크는 즉각 운영자에게 항의하고 시정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의 웹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분을 방치하면
전 세계에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는 식으로 홍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관한 부분까지도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질 수 있다. 반크는 발빠르게 대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릉도를 시마네 현이라고 표기한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마우스를 올리거나 클릭해도 울릉도에는 아무 정보도 뜨지 않습니다. 방크가 큰 활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크의 항의를 모두가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WHO입니다. 이번 대유행 사태로 전 세계 많은 네티즌들이 WHO의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WHO 사이트의 일본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건 세상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독도는 주로 분쟁 지역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WHO는 보란 듯 두 섬을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입니다. 한국 지도에서는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반크는 곧바로 항의를 하고 오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곧바로 수정을 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묵묵부답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자 방크는 세계 최대의 청원 사이트에 이런 제목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WHO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제기구인가요? WHO의 무능함과 편파성은 이번 사태로 이미 다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은 WHO에서 공식 탈퇴를 해버렸죠. 그런데 WHO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듯합니다. 한국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국제정원에도 WHO는 아직까지 잘못된 지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WHO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3일 방크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사이트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찾았습니다. CIA 사이트가 바다와 독도 이름을 모두 편파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반크에 따르면 CIA 첫 화면 사이트 메뉴의 라이브러리에서 지도를 방문해 사우스 코리아를 클릭하면 2018년도 지도가 PDF와 JPG 파일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지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 오브 재팬, 대놓고 일본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리앙쿠르 록스로 적혀 있습니다. 리앙쿠르 록스는 1849년 서구에서 독도를 처음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리앙쿠르 록스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3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CIA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본 관계자의 입김이 있었겠죠? 게다가 일본해라고 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뉘앙스를 더 풍기게 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CIA 지도에 울릉도가 강원도 관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울릉도가 강원도에 편입되어 있던 건 1900년입니다. 무려 120년 전이죠. 1914년부터 경상북도에 귀속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반크는 CIA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동해,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은 독도, 울릉도는 경상북도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지도와 자료들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도발에만 대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립해양조사원은 동해, 독도 등 우리나라의 해양 지명이 포함된 해류 모식도의 영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해류 모식도 영문 홍보물은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반크와 독도 연구소 등 주요 민간단체에 배포됩니다. 반크는 해류 모식도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죠? 해류 모식도는 복잡한 바닷물의 흐름을 간단하고 쉽게 표현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동해 바닷물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동해를 비롯한 주변 해역의 해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해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해류 모식도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조사원장은
해류 모식도의 제작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류 모식도 영문 홍보물은 교육 효과와 함께 동해와 독도 등 우리나라의 해양 지명을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류 모식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 한편 14일 일본은 2020년 방위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에서는 예상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언 중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도발해봤자 일본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방크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와 관련한 방크의 활동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대물림하기 위해 교과서 왜곡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지난 3월 일본 교과서 왜곡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일본 문무과학성이 승인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 중 총 17종에 이런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에 방크가 제작한 포스터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총리를 내세워 만들어졌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앞면 포스터에는 기시 노부스케가 외손자인 아베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전범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를 만들었다는 제목을 달아놓았죠. 뒷면에는 아베가 기시 노부스케를 닮은 초등학생을 안고 있습니다. 아베는 21세기 전범을 만들고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반크는 해당 포스터를 일본 교과서를 담당하는 문무과학성과 일본의 주요 SNS에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같은 그림과 문구의 한국어와 영어 포스터를 공개했고 현재 각국에 배포 중입니다. 반크의 활약을 역시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반크의 활약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이 반크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한 시사경제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에 너무 관대한 일본의 자세. 제목부터가 이미 황당합니다. 언론은 반크가 거짓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반크가 한국 정부로부터 연간 20억엔 이상의 예산을 받으며 100여 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죠. 또한 반크의 대표는 장관급 인물이고 2005년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는 운동을 실시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크 연구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도 거의 받지 않고 있죠. 대신 15만 명의 청소년과 청년 회원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명의 정기 후원자 도움과 다양한 민간 협력기관의 협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반크를 향한 더욱 많은 지원과 기금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정부보다 더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